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되겠습니다. 요즘 체중 조절에 실패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집에서 야식으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네,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야식으로 이 버섯도 드시고, 그리고 비타샵의 그린 스무디 드시면요, 아주 포만감 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배부르겠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각종 다이어트 스무디, 쉐이크 많이 먹어봤는데 그린 스무디가 제일 배가 안 고픕니다. 2주 만에 안 잠기던 옷이 다 잠겼어요. 어린 나이처럼 살이 쭉쭉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린 스무디를 먹으면서는 바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싹바싹 씹히는 게 있어서 더 좋고 맛도 역하지 않고 달지 않고 심지어 배도 안 고파서 저녁 시간에 매일 흔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 블랙 스무디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운 없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가벼워져서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입니다. 밥을 먹으면 식곤증도 생기고 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기운까지 같이 빠지는 느낌인데 그린 스무디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현재 한 치수 정도 줄었으니까 더 빠지면 또 후기스러우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요 없이 계속해서 살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께 만족감을 드리고 있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입니다. 자,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한데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은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운동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나 두 끼를 그린 스무디로 대신하면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하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성애한테 연락해가지고 고맙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과 최성애가 이제 말을 하기를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이런 발언. 물론 이제 그 녹취가 공개가 되니까 이낙연 펄펄 뛰고 최성애는 부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해서 무슨 소송을 걸겠다. 변호사님, 소송 걸 일이 있나요? 그거는 녹취를 공개했고 네. 아울러 이제 이낙연 측의 반론을 들어서 보도했습니다. 반론을 보도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그 사실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다만 예. 공익을 위해서 보도. 언론 기관이 그런데 개인 유튜브 채널이 과연 언론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아니 근데 이제 그 언론으로 등록이 또 돼 있습니다. 언론기관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등록돼 있나요? 등록돼 네. 있어요. 등록이 돼 있으면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허위 사실이 아니고서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없어. 네, 허위 사실이 아니고서야. 근데 일단 저기 그 말이 허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성애가 그런 말을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 녹취를 조작했다거나 그다음에 최성애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거를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모르는 척 그렇죠. 보도를 했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거는 녹취록을 그대로 틀었는데 그게 왜 명예훼손이 돼요? 그 도대체 무슨 소송을 걸겠다는 건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최성애한테 너 그런 말을 했다니까 내가 언제 찾아갔냐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냐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위를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추후 보도 반론 보도 형태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죠. 오히려 최성애를 상대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성애가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라고 이거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울 수도 있고 사실 기본을 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최성애를 고소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최성애는 이걸 공표할 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파일이 저쪽에 넘어가서 공개가 된 건데 네. 최성애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성애가 이 이야기를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앞에 있었다면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아, 거예요. 그 한 명한테 얘기해도 공연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이 외부로 절대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런 게 없이 맞아요. 누군가한테 전달하면 그 얘기가 반드시 퍼진다쯤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나 죽어. 알았지?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다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공연성 인정 안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에이 그거 아니고 이낙연이가 사실은 조국을 쳤어. 이러면서 그 나한테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도 했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은 너 내가 이 정도 돼. 이런 과실한 말이에요. 과실. 예.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 될 것이다라고
과연 그걸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느냐 공연성이 없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파성 이론을 접하고 있거든요. 전파성 그래요. 이론이라는 거는 한 명한테만 얘기를 해도 전파가 된다.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공연성이 인정된다. 아, 이렇게 보기 한 때문에. 명한테 얘기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군요. 몰랐습니다. 전파가 가능한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최성애라는 사람이 네.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전파 가능성까지 굳이 안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전파 가능성은 일반인한테 따져요.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기자님한테 얘기했다. 기자한테 이야기한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되게 이상하지만 네. 기자는 정말 이걸 보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한테 이야기한 건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아, 그저 어떤 뭐 공익 제보 이렇게 그런 것 또 볼 수 같아요. 있기 그래서 때문에. 기자한테 이야기한 것 자체로는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 뭐냐면은 기자한테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기자는 맞아요. 자기가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공표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맞아요. 그런 텔러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네, 맞아요. 정확하세요. 그래요. 예, 기자가 누구한테 어떤 보도를 했을 때 나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이거 보도했고 내가 이거 어떤 사람한테 들었다.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들은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사실인 경우든 사실이 아닌 경우든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이 근거가 좀 명확해야 돼요. 이게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그러니까. 있으면 있어야 기자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한테만 이게 들었다고 면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한테는 들었다뿐만 아니라 그것을 검증했다까지 있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었고 검증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기자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법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좀 이 부분에서 화가 나는 게 네. 제가 그래도 작은 언론이지만 그래도 강소 언론인 평화나무를 강소 운영하는 네. 언론사 네. 대표기도 하면서 그동안 뭐 숱한 소송을 또 당해봐서 아는데 이건 도저히 소송을 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또 그 저 강진구 기자가 얼마나 그 반론 보도도 열심히 했고 다 들려줬지 않습니까? 아니 게다가 또 본인은 말이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빤스를 내리고 거기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가지를 내렸다 그러죠. 빤스니까 다른 사람 생각이 나. 그래요? 헷갈리네요. 예. 아니 이거는 게다가 또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국을 이낙연이 쳤다면은 이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없지. 그렇죠. 이 사안에 돼서는 대해서 안 되죠. 민주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조국을 쳤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나는 최성희를 만난 적도 없다. 자, 나 핸드폰 봐라. 통화 내역이 이렇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최성희 너 대체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해놓? 그러면은 최성희가 그러겠죠. 죄송합니다. 저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라고 하든지 자, 만약에 근데 최성희가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은 또 엄청난 또 여파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봐라. 이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판사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인데 최성애의 그 발언이 신빙성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나는 신빙성 없다고 보고 검찰 가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발언한 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1심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당시 최성애가 검찰 가서 조국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드는 증언을 함으로써 최성애는 얻은 이득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관계가 형성되지만은 근데 최성애가 지금 아무개하고 통화를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말이 있다면은 그럼 이낙연은 해명을 해야지. 이거 소송으로 대응한다? 또 이 소송 대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 동생 네. 삼부토건 그 대표로 있어가지고 연관성과 관련해서 또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대선 주자가 이런 의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억측이고 좀 설익은 의혹이고 그러면 다 고소해야 합니까? 이거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자세가.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언론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을 때 충실하게 답을 해야지. 뭐 무슨 소송을 건다? 야 앞으로는 그럼 뭐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되면은 말 조심해야겠네.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네. 죽을 죄를 저질렀네. 그러니까 이낙연이 화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이래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실은 열린공감 TV가 네. 프로듀서께서 방송 나오기 전에 저한테 좀 들려주셨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그 내부에서 보도할지 말지 논란이 있다. 선거 개입의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선 개입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갈라치기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아니 그럼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은 더 큰 문제 아니냐. 핵심적인 관심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인데 이걸 보도하지 않아가지고 눈치면은 그건 이낙연을 봐주는 거 아니냐. 언론이 그랬어야 그렇죠. 되겠느냐.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희가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 제보랑 자료를 얻었는데 되게 저희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성애라는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입증이 될 만한 조그만 뭐라도 있으면은 그때 가서 보도하자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미루고 있었어요. 예컨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전화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의 뭐 측근 인사가 찾아갔었다든지 혹은 전화했었다든지 그럴 만한 근거라도 나와주면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기사를 쓸 텐데 이 최성애라는 사람 말이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안 했던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도 봤을 때 이 최성애 발언 그 자체만 봐도 발언 자체로도 보도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꽤 그럴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사로 쓰는 것이 옳을까 말까 저는 되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좀 더 검증해보자라고 좀 미뤘던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나는 언론 보도를 100%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이 이슈가 이걸 그냥 우리가 사실을 완벽하게 확인할 때까지 덮어야 되느냐.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유행이도 어떤 그런 자료가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렇다고 이낙연하고 최성애 핸드폰을 훔쳐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거를 녹취된 내용은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보도하고 이와 관련한 공론회장에서 난 그런 일 없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옴으로써 시민들이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널리즘의 책무라고 좀 보거든요. 저는 최성애 씨 말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 전화를 받자마자 김 기자님 기사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사를 봤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써야 되는 건데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너무 반갑게 김 기자님 기사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 우리 저 네. 평화나무 권지현 센터장한테 최성애 씨가 목소리를 들으면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참 거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 말이 다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최성애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이낙연 씨가 그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발언들을 선을 했었고 좀 긋는 듯한 느낌이 많았었죠. 검찰권의 이런 무소불위의 그 폭거를 제대로 비판을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조국 전 장관에게 나는 빚이 없다. 무슨 공정에 대한 뭐 국민의 어떤 기대에 뭐 찬물을 끼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을 보면은 최성애 이 말은 이건 생뚱맞지도 않고 터무니없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제기 차원에서 이걸 공론회장에서 펼치고 이에 대한 답을 듣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조국 전 장관을 라이벌로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잠재적 재선 주자라는 측면에서 라이벌처럼 느꼈거나 좀 위협적인 사람으로 보았던 거는 뭐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 언행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조금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릇이 작죠. 총리까지 하신 분이 사실 같은 자기 그 내각에 있는 장관을 하나를 이렇게 보호를 못 해주고 내다 던지는 그걸 내다 버리는 그런 언행한다는 이렇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열린공감 TV가 이낙연 측하고 통화도 안 했다. 문자로 오갔습니다. 문자로 오갔어요. 공보 단장인 정운현 씨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 평화나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해도 연결을 잘 안 해줘. 연결도 안 되고 문자로 소통한 게 접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딴 사람 몰라도요. 열린공감 TV 정 PD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허재현 기자나 강진구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문자도 안 보내고 그런 기사를 낼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문자 정도는 분명히 갔으리라고 보고요. 통화를 안 했다는 얘기는 글쎄 전화를 걸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안 받는 사람 천지예요. 그럼 문자라도 보내놔요.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 남깁니다라고 해서 남겨놔요. 그거는 제가 하도 그걸로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겨놔요. 근데 다만 저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했던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론의 장에 나와서 괜히 이렇게 뭐 고소 고발하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뭐 거짓말을 한 톨이라도 섞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솔한 보도가 그게 형사 처벌에 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경솔한 보도였는지는 또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이거는 그거를 뭐 고소를 한 해 만에라고 하실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성애를 찾아가서 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했노? 아니 지금 찾아가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가서 무슨 말을 한다는 자체가 최성애가 또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지금 이 찾아갑니까? 국면에서. 네? 절대 찾아가면 안 되죠.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 한 번 했다가 얼마나 지금 말 같지 않은 글쎄, 공격을 받았나요. 맞아요. 찾아가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최성애 보고 네가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자, 따져야죠. 네.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여시제 사면발이 내각 재반대님 전화 받아 낙연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최성의 말이 옳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사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최성의 뻥으로 드러나면 앞으로 최성의 말은 그 가치로 받아들이면 돼. 물론 항소심에서도 최성희가 이런 뻥을 쳤습니다.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씨가 말이죠. 지금 이걸 보도했던 언론, 아무리 자기가 봤을 때 보잘것없고 정말 시덥지 않은 언론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문 제기. 아니 최성희가 한 말을 그 무슨 뭐 편집을 해가지고 왜곡한 것도 아니고 그 발언에 대해서 뭐 고소하겠다? 앞서서 옵티버스 관련한 보도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그 보도가 잘못됐다?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서 열린공감TV를 논리적으로 압도해야지 고소부터 간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난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언론인 출신이 말이야. 언론인 출신이 지금 언론의 대권 주자에 대한 검증 차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한다? 이 이명박이하고 뭐가 달라요? 한동훈하고 같아요. 한동훈, 그렇지. 한동훈도 이동재를 고소한 게 아니라 처음에 KBS를 상대로 그랬던. 뭐 물론 이낙연 씨 쪽에서도 최성애에 대해서도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언론인들이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만약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혹은 뭐 김남국 의원이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뭐 김용민 의원이 했다면 더 난리가 났을 거고. 야, 지금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보고 넌 맨날 고소하지 않니?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언론 보도에 대해서 고소한 적이 있었죠. 완벽한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뭐 의혹 제기나 혹은 뭐 의문 제기 이거 갖고 난 고소하지 않아요.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고소합니다. 그러나 내가 대권 주자입니까? 대권 주자예요? 난 일개 시민입니다. 아니 그리고 녹취록이 없다면은 모르겠는데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녹취록을 가공을 해가지고 본질을 훼손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 심형훼손만 가능한데 아니 허위사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입을 빌어서 이런 사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입을 빌은 것뿐이지 이 사실 자체를 보도했잖아요. 이 사실이 아닌 허위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허위라는 걸 인식을 가지고 했다면 사실 그래서 크로스 체크 하는 것이고 하는데 다른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가 예를 들면은 정황 별로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를 뭐 동어 반복인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보도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얘 말은 좀 신뢰하기 어려우니. 근데 그 말은 그거 아닙니까? 최성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도 아니 그거는 보도했을 밝혀봐야겠죠. 이제 네. 밝혀봐야 되는데 네. 그게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봐야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이게 어떤 거를 보도를 할 때는 이게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밝히려는 정당한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나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그냥 녹음해서 틀었다. 그냥 방송을 해버렸다. 이거를 면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또 저간에 그 방송 내용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네.
이낙연 씨가 그동안 대정부 지지 때 했던 발언들 네. 관련해서 조국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또 한 번 또 스크리닝 해줬고 과거에 또 이낙연 관련해서 언급했던 최성애의 육성도 또 들려줬어요. 그게 봤을 때 이 흐름이 완전히 돌출되지 않았다는 거야.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제가 뭐 일개 변호사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고 그런 취지로 보도해서 어떤 관계인지 의혹 제기 측면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의혹 제기.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왜냐하면 장성철 소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그 엄청난 엑스파일을 보고도 그거를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고 엑스파일을 봤다로 공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혹 제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육성 이런 게 필요하니까 또 했는데 그 육성이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던 그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공격을 했는데 또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그럼 거짓이라는 믿을 수 없다. 김태형 기자도 마찬가지고 조국 전 장관 편에 있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좀 양가적인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나 싶어요. 그 최성희의 말을 또 인용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가적인 그 배치되는 그 내용 자체로도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저는. 아니 네. 모순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그 방송들? 네, 전 다 봤어요. 봤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혹시 보셨나요? 좀 방송 못 봤는데 지금 말씀 네. 들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게 최성의 그 말에 의해서 처음부터 기소가 됐고 조국 전 장관의 아내분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기소가 됐다라고 만약에 하는 입장이라면 근데 그 입장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이건 보도니까 어디까지나 보도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라든지 조국 전 장관과 배치되지 않는 아니 근데 네. 이낙연은 자기하고 친하고 이낙연이 이제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자기 학교를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도 직전에 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 어떻게 아니 믿을 수 그게 이제 있는지. 그 말은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보면 제가 이게 얘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음. 그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내가 절대절명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정경심 교수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전에 한번 앞서서 보도된 바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 녹취 파일이 같은 파일이에요. 보니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쑥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절대절명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 그렇다고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지 마시고 아니 차라리 모른다고 하시지 그러셨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근데 이낙연이 대통령 되겠던데 그 정권 안 바뀌고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겠던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낙연은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없다 또 이걸 보면 달리 판단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되게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운데 하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사실은 보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린공감TV 쪽에서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도하고 뒤에 거는 지금까지 보도 안 하고 있다가 어제서야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진위 여부를 좀 더 아니 확인했어요. 근데 어떻게 더 확인을 해요 거기서? 확인할 방법 없지. 뭐 해킹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어쨌든 그 최성애 씨가 또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를 했을 때도 자신의 말을 뭐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식으로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최성애 씨의 말 자체에 문제성이 있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사실을 보도했다라고 면책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아니 근데 최성애가- 유시민이나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나 다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최성애가 이 사건으로 이제 돌출됐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적으로 상정됐던 사람들이고 이낙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호적으로 나왔고 우리가 추가로 취재했을 때도 이낙연이 날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낙연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 이런 말이 최성애가 진실을 얘기했다 이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는 적어도 최성애의 말은 신뢰가 없다는 건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말에 대해서는 보도할 가치 또한 이 발언이 갖고 있는 허위성에 대한 인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 허위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한번 진실로 포장해서 한번 보도하자. 이런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열린공감TV에서 내가 봤을 때 다 봤는데 그리고 반론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낙연 TF에다가 또 물어봤던 부분도 있고 이낙연에서는 뭐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고요. 저는 그 이상의 의혹 제기도 사실 대선 주자라면은 가해져야 한다고 하고요. 그 동일한 잣대를 윤석열한테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지사 얼마나 털렸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은 바지까지 벗었어, 속옷까지 벗었어. 그게 대선 주자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갖고 지금 허위성이 다분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보겠지. 그러나 이런 공론의 과정 없이 그냥 건너간다? 이 녹취가 묻혀진 채로 그냥 대선 경선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조선일보가 조국 교수 가족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네. 실었어요. 네. 국내법적으로는 지금 이게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얼마나 가능할지 뭐 대개 해봐야 뭐 2천만 원 그 선 아닙니까? 민사에서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일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변수가 미국 징벌적 그래, 손해배상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되게 그게 악의적이에요. 서울 본사 조선일보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미국 법의 특징이 뭐냐면 확장적 영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넘어가면 효력이 없어라고 하는 반면에 미국 법은 특이하게 미국하고 이만큼만 연관이 있으면 다 처벌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미국식 시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부패 방지법은 뭐냐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미국에 수출하지 마. 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런 기업의 물건도 미국 회사는 실지 마. 미국 해운대에서는 그런 회사 물건도 실지 마. 이런 식으로까지 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미국은 좀 효력이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자신들의 법원의 판결을 확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법의 그런 태도로 보자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일보까지도 영향력을 미치죠. 이거 근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그 손해배상으로 만약에 1억 달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1,200억 원이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조선일보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 본사가 같이 공동으로 배상을 하라라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취지로 지금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직접 피고로 삼기는 어렵죠. 서울 본사에다가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본사 책임으로 물을 수가 있느냐? 네. 당연히 어쨌든 조선일보에 이름을 달고 그런 기사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어떤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 다른 뭐 실었을 때 당연히 본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근데 미국 사법기관에서 서울에 있는 조선일보에다가 그렇게 뭐 어?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네, 네. 직접 하기는 어렵고 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미국 법인의 일종의 후원자라든지 실제 소유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대해서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류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1억 달러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조선일보 지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 있는 본사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니들이 소유한 회사 아니냐? 그리고 니들이 쓴 기사를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다른 나라 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만 미국 법의 태도가 미국하고 요만큼이라도 연관이 있으면은 미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뭐라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나온 걸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 있는 한인 신문 있잖아요. 뭐, 네. 뭐 LA 조선일보, 뭐 뉴욕 한국일보 뭐 이런 게 다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 법인인 것 같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죠. 본사 직영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 그냥 이름만 제보만 갖고 가는 빌리고 경우도 기사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LA 조선일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본사하고 연관돼 있다면은 뭐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본사하고 책임이 공유가 될 텐데 우리는 조선일보 기사를 신뢰해가지고 그냥 실었다. 이걸로도 미국에서는 잘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그걸로는 면책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일보 지사는요 사설도 되게 일배같이 써요. 아, 그렇지. 되게 희한하게 써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스러운 표현 영어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지.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의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그렇게 사설에 써요. 이게 저 한인 신문이 아니라 영자 신문으로 나온 겁니까? 영어도 나와요. 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한국에서
한국에서 만드는 영어 신문인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처음에 문제가 된 거는 본사에서 그런 기사를 했잖아요. 썼고. 예, 본사에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예. 본사의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불량품을 사서 내가 이 불량품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불량품을 원래 만들었던 제조했던 이 제조사에다가도 미국에서는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데 역외 적용 미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LA에서 직접 만들었으면은 본사로 거꾸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본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제조잖아요. 제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조물 책임 자체가 본사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미국 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역외 적용에 대해서 저는 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외 적용이라고 하죠. 네, 역외 네. 적용.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거의 즉각적으로 사과했고 기사를 바꿨는데 네. 이거는 얼마나 면책이 될 수 있을까요? 사과가 좀 느렸다고 봐요. 오히려 좀 느렸던 것 같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나온 반응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네, 저는 측면이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진짜 이렇게 심어놓고 자기들끼리 웃고 넘기려고 했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걸렸으니까. 예, 걸렸다 이 정도의 느낌이 걸렸네 아이, 사과. 걸렸네.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과는 거의 이거는 오히려 면책 가능성이 없다. 사과에 대해서는 면책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실수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문 대통령 사진도 그렇게 사파를 그렇지. 만들어서 넣었던 경우들이 있어서 음. 그리고 사과 자체도 조국 전 장관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조금 글쎄 말이야. 여론이 좀 들끓으니까 처음엔 그때부터 기자 명의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조선일보가 기자 명의에서 조선일보 명의로 바꿨어요. 사태가 심각하니까 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 그 SBS나 이런 데서 주로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실루엣으로 네. 했던 것들 또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진짜 실수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실루엣 성인 남자 실루엣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실루엣인지 모르고 쓴 줄로 알았는데 그 마크 같은 경우도 100건 줄 모르고 갖다 쓴 줄 알았는데 씹는 이거는 거죠. 아닌 것 같아. 특히 SBS는 그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프로테이지가. 이 썸네일이나 실수가- 그런 것도 데스킹을 엄청 보잖아요. 근데 데스킹을 보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 뭐 조선일보가 아주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제가 된 그 미국 신문이 미국판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영문판이네요. Why does moon sucking up North Korea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 그거고 이제 이거 그 조국 장관. 이거 사건은 한글로 조선일보. 한글로 LA 조선일보. 그러니까 네. LA에서 나오는 조선일보인 한글로 나가는 거예요. 거. 예. 네. 이거 참 보면서 이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은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렇죠. 장난치는 것은 정말 회사가 망할 일이구나. 내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좀 교훈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일보가 정말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이게 충격적이네요.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이게 영어니까 우리가 못 느끼고 넘어가지. 이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정말 쌍욕이에요, 쌍욕. 이게 이제 결국 일베들이 말이죠. 그렇죠. 일베가 창궐했던 시기가 2010년, 한 10년 전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일베했던 애들이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사 들어가가지고 10년 차면은 중견 아닙니까? 뭐 차장급쯤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데스킹 권한을 가진 적어도 온라인판에서의 데스킹 권한을 가진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다고. 이거 굉장히 참 위협적인 얘기고 조선일보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2015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CBS에 신천지 관련한 에이.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신천지 출신 인사가 나와가지고 변상욱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신천지의 출신들이 웬만한 언론사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여간 지금 중소 언론사는 말할 것도 없고 메이저도 아마 들어갔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보면은 저는 이게 우리 언론이 망가진 것과 이것이 과연 무관할까라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진짜 그 말이 맞는다면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간 아니어야 하는데 지금 아닐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요새 보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는 나오시는 걸로. 저 오늘 소재인 변호사님 얘기를 네. 못했네요. 주변에 계신 어떤 분이 확진이 돼가지고 네. 좀 자가격리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자가격리까지는 아니고 내일 음성이 나오면은 그분 아마 직접 접촉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뭐 활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길래 뭐 하여간 좀 한번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그렇죠. 갔다 와야죠. 마음 갔다 와야 편하게. 뭐 사실 사람들한테 민폐도 안 끼치고. 뭐 사실 맞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도 빨리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하고 싶어요. 그래요. 전 이제 얀센 맞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좀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몇 주 동안 쉬셨어 그때? 아, 그쵸. 몇 주 동안 쉬었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쉬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여러분 빨리 맞든지 네. 한번 갔다 오든지. 아니 갔다 오는 건 농담이고, 예, 하여튼 빨리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형 기자님, 장용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